네, 오늘 이 자리가 산업 경쟁력을 주제로 다루는 좀 거시적인 자리라는 것을 오늘 아침에 알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5G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그런 걸로 알고 상당히 긴장하고 왔는데, 전반적인 산업 전체를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높일까? 그 연장선상에서 5G 얘기가 되고 있다고 그래서 좀 포근하게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 7월 21일 아폴로 11호가 51년 전에 발사된 날입니다. 그때 제가 저희 집에 TV가 없어서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친구 집에 가서 흑백 TV 앞에서 밤 12시에 중계하는 거를 친구 집 안방에 쳐들어가서 2시간 동안 중계를 본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 아폴로 11호가 69년에 발사가 됐는데 제 어린 나이에 아주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KBS가 중계를 하는데 옆에 한국인 과학자 한 분이 계셨어요. 조경철 박사 아시죠? 네, 그분이 지금도 기억이 아주 생생한데 저 아폴로 11호 안에는 컴퓨터가 하나 들어있대요. 이 컴퓨터가 8일 동안 달나라까지 갔다 오는 동안 내내 요새로 말하면 자율주행을 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자율주행이라는 표현을 안 썼지만은 그 컴퓨터가 지상 컴퓨터와 교신을 하면서 8일간 내내 자율주행한대요. 암스트롱은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컴퓨터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고 세상에 컴퓨터가 지상 컴퓨터 간의 무선으로 연결하면서 8일 동안 내내 제어를 한다는 얘기를 어렸을 때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아폴로 11호에 탑재되었던 컴퓨터의 메모리 용량이 76K더라고요. 76K. 제가 지난달에 갤럭시 S20 노트 울트라를 하나 샀습니다. 270기가더라고요. 33만 배. 메모리 용량만 봤을 때 33만 배예요. 우리는 아폴로 11호에 탑재되었던 컴퓨터 용량의 33만 배나 되는 컴퓨터를 호주머니에 하나씩 들고 다니고 있는 셈이죠.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정보통신 산업이 우리나라 산업이 다 발전했지만은 정보통신 산업만큼 빛의 속도로 발전한 데가 어디 있었을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힘들어하지만은 만약에 우리 정보통신의 인프라가 이 정도까지 안 돼 있었다면은 이 어마어마한 팬데믹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1차 세계대전 때 1,500만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인류가 반성을 하죠. 우리 인류가 왜 이렇게 독해졌지? 그래서 국제연맹을 만들죠. 스위스 제네바에다가. 그리고 나서 15년도 안 돼서 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2차 세계대전에서는 죽거나 다친 사람이 5천만 명입니다. 다시 또 반성하죠. 우리 인류가 이렇게 악독하단 말인가 반성하자. 그래서 국제연합을 만들죠. 뉴욕에다가. 그리고 지금 현재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근데 1차, 2차는 인간과 인간의 대결이었는데 3차는 인간과 아주 미물과의 전쟁이다. 미물과의 전쟁. 그러면 3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은 뭐가 만들어질까? 국제연합, 국제연맹,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질까? 인류와 미물과의 전쟁에 뭔가가 만들어질 텐데. 그런데 현재 백신 연맹이 만들어지고 있죠. EU하고 미국 중심으로 백신 연맹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 2달 전에 저희 딸내미가 미국에서 가족을 데리고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서 왔어요. 제가 우리 집을 비워주고 저는 다른 데서 2주간 살다 왔습니다. 그 2주간 산 기간이 요새로 말하면 망명기간이에요. 코로나, 전쟁에만 그런 일이 있는 줄 알았더니 이제는 코로나 전쟁에서도 분명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저는 분명한 3차 세계대전이다. 따라서 3차 세계대전 이전과 이후에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립을 잘 해야 되느냐. 대단히 중요한 시기에 오늘 제가 이 주제를 한번 걸어봤습니다. 데이터 대항해 시대다. 500년 전에 대항해 시대가 있었죠? 근데 500년 전에 대항해 시대, 이때는 지구가 팽팽한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멀리 배 타고 나가기를 두려워했어요. 끝에 가면 낭떠러지일 거야. 근데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알면서 용기를 갖게 되죠. 아, 멀리 한번 나가볼까? 끝까지 가면 다시 내 자리로 돌아오는데, 멀리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튼튼하고 안전한 배가 필요하겠죠? 대항해 시대에는 튼튼하고 안전한 배를 가진 자가 패권자였습니다.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튼튼한 배를 가진 자가 패권자였다고 본다면 500년 후에 데이터 대항해 시대, 데이터 대항해 시대에서 튼튼한 배는 뭘까? 데이터 대항해 시대에서도 데이터의 바다를 건너려면 튼튼한 배가 필요할 텐데 그 튼튼한 배가 뭘까? 저는 그게 AI라는 배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데이터가 하루만 지나고 나도 전 세계에서 보관해야 될 데이터의 총량이 이 63 빌딩을 컴퓨터로 가득 채우고 거기다 저장해야 될 만큼 하루에 늘어납니다. 이제 정말 데이터라는 바다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지고 있다. 이 데이터의 바다를 항해하는 대항해 시대의 패권자는 결국은 AI라는 배를 갖춘 자다. 그 AI라는 배를 만드는 이네이블러가 뭘까? 제가 차관 때 한미 차관 회의 가서 우리 사우스 코리아도 ICBM을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선언했더니 깜짝 놀랐어요. 미 국무성에서 회의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북한이 만드는 ICBM은 대륙간 단도 하드파워라고 본다면 우리 남한에서 만드는 ICBM은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소프트 파워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때 처음으로 ICBM이라는 얘기를 쓴 적이 있습니다. 요 네 가지가 데이터 대항해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 이네이블러다. 그 중에 인프라 중에 하나가 이제 5G다. 저는 우선 이렇게 생각하면서 데이터 대항해 시대에 우리 ICT 정책이 새로운 지평을 열 만한 좋은 순간에 와 있다. 그동안에 우리 정보통신 정책은 인프라 그 자체를 얼마나 액티브하고 다이나믹하게 만드느냐. 세계 최고 ITU, 국제 UN 산하의 ITU에서 대한민국의 인프라가 세계에서 넘버원이다. 지난 10년 동안 4번이나 평가를 해줬습니다. 이제는 그 인프라 위에 새로운 ICT 정책의 지평을 펼 때가 됐다. 과거의 튼튼한 배는 하드 파워로 움직이죠. 전기, 전기. 근데 AI라는 배는 전기, 전기, 하드 파워로 움직이는 배가 아니죠. 데이터 대항해 시대를 움직이는 배. 이 배는 하드 파워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소프트 파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중요한 힘, 그 소프트 파워로 움직이는 세상이 왔다 해서 제가 제목을 소프트 파워 강국으로 대한민국이 거듭나야 된다. 이런 취지로 걸어봤습니다. 제가 제목을 너무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만은 역시 패러다임 전환의 순간에 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1월에 코로나 창궐 이전에 이 5나라를 다녀왔습니다. 여러 나라를 다녀왔는데 거기서 놀라운 게 ICT의 팔리시가 새로운 파라다임을 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ICT는 이제 인더스트리가 아니다. 그동안에 ICT는 하나의 산업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ICT는 산업의 단계를 넘었다. ICT is not industry anymore. ICT creates a new digital economy. ICT는 산업이 아니에요. 이제는 디지털 이코노미라는 새로운 경제를 만들어내는 이네이블러다. 이스라엘을 갔더니 수석 과학관실, Chief Scientist Office를 Office of Innovation으로 바꿔버렸더라고요. 혁신실. 심지어 태국은 정보통신부를 디지털 경제부로 바꿔버렸어요. 덴마크는 실리콘밸리에다가 디지털 대사를 파견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말하면 ICT나 디지털은 이제 ICT나 디지털이 아니라 디지털 이코노미의 이네이블러다. 지난 1월에 제가 이 5나라 다녀왔습니다.
이스라엘 갔더니 잘 아시죠? 지난주에 노벨상 발표했죠? 전 세계 인구의 1000명당 2명이 유대인인데 노벨상 수상자의 100명당 23명이 유대인인 나라.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에스토니아 인구 130만 명인데 세계에서 단위 인구당 창업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에스토니아. 92년에 소련에서 독립한 나라죠. 어떻게 가능했을까? 아시아 최고 대학이 인구 13억에 중국의 베이징 대학도 아니고 인구 1억 2척의 도쿄 대학도 아니고 5,100만 명의 서울대학도 아니고 530만 명의 싱가포르 국립대학이 왜? 어떻게 넘버원이 됐을까? 경상남북도만한 면적 네덜란드가 어떻게 미국 다음으로 농업 수출 세계 2위가 됐을까? 우리나라 15배. 취리이공대에서 노벨상이 24명 나왔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이거를 다 들여다본다면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다면 이 나라들은 하드 파워가 아니라 소프트 파워가 강한 나라였다. 저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 책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많이 계실 걸로 봅니다. Zero to One. 피터 틸이 쓴 사람이죠. 피터 틸은 페이팔이라는 벤처를 만든 8명 중에 한 명입니다. 이 페이팔을 미국 이베이에다가 16억 달러의 M&A를 해서 1인당 8명이 2억 달러씩 받았죠. 2억 달러를 받은 그 8명 중에 3명이 유튜브를 만들었고 그 8명 중에 1명이 테슬라를 만들었고 8명 중에 1명이 피터 틸입니다. 피터 틸이 2억 달러 중에 1억 달러를 페이스북에다 몰빵을 했어요. 지분을 엄청나게 받았죠. 억만장자죠. 이 양반이 스탠포드 대학에서 강연을 하면서 쓴 책이 Zero to One. 학생들이 강연이 너무 좋아서 강연을 녹취해가지고 만든 책이 Zero to One입니다. 200페이지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책인데 깨알 같은 글씨 그래프 하나 딱 나옵니다. 아주 쉬운 그래프죠. X축, Y축 함수가 없어요. 가운데. X축이 1을 N으로 만드는 경제라고 그랬죠. 누군가가 1을 만들어내면 얼른 카피해서 더 좋게 만드는 것.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만드니까 삼성이 갤럭시가 아이폰보다 훨씬 많이 팔리고 있죠. X축 세계 넘버원이에요, 우리나라. 근데 피터 틸은 X축 경제 시대는 끝났다. 대신에 Y축으로 눈을 돌려보자. Y축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0을 1로 만든다라고 되어 있죠. Zero to One. 0이 뭘까요? 보이지 않는 것, nothing. imagination. 1이 뭘까요? innovation. 아무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imagination을 innovation으로 바꾸는 경제라야 돼. 그 표현을 Zero to One이라고 표현했죠. 이 X축은 원료를 넣어서 제품 만드는 경제가 X축에 다 몰려 있어요. 이 X축은 원료가 들어가서 제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하드 파워가 필요하죠. 전기, 1, 2, 3차 산업혁명 X축 잘하자는 캠페인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말하는 4차 산업혁명 축이 달라요. X축 잘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Y축 잘하자는 얘기. 4차 산업혁명은 Y축 잘하자는 얘기예요. 상상을 어떻게 하면 혁신으로 섞어서 경제 이노베이션을 만들 수 있을까? 근데 Y축은 전기, 전기와 같은 하드 파워가 필요한 게 아니라 소프트 파워가 필요하다. 전 세계 1등부터 20등까지 기업 쭉 뽑아봤더니 존슨앤존슨 하나 빼고 나머지 전체는 X축이 아니라 Y축에 포함되어 있어요. 존슨앤존슨 하나만 X축이고 나머지는 전부 Y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 10개 뽑아봤더니 네이버 하나만 Y축이고 9개는 X축이에요. 근데 금년에 카카오가 Y축으로 올라왔죠. 네, 우리나라는 Y축에 나와 있는 기업 2개, X축 나머지 전체는. 전 세계 1등부터 20등까지는 X축 존슨앤존슨 하나, 나머지 19개는 전부 Y축이에요. 이쯤 되면은 우리 경제가 뭔가 잘못되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전 세계는 Y축으로 다 넘어가는데 우리는 X축에 거의 다 머물러 있다. 제가 지난 정부에서 창조경제라는 단어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름이 좋아서 창조경제 만들었던 것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제가 피터 틸의 Zero to One을 보고 이야, 우리나라 경제 X축 버리자는 건 아니지만은 X축보다도 훨씬 더 잘해야 될 게 Y축이구나.
우리 경제 전체 체질을, 우리 산업의 전체 체질을 X축 체질에서 Y축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겠구나. 0에서 1을 만드는 게 뭡니까? 창조예요. 0에서 0.1, 0에서 1, 0에서 100 다 창조라고 그래요. 그러나 100을 200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창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제 5G, ICT는 X축 경제를 Y축 경제로 바꾸는 이네이블러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드 파워의 산업 경제와 소프트 파워의 디지털 경제, X축과 Y축 상상을 혁신으로 만든다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 이제는 소프트 파워가 국력이다. 저는 아주 감히 얘기를 합니다. 빅데이터라는 대항해 시대에서 AI라는 튼튼한 배, 거기는 하드 파워가 아니라 소프트 파워로 움직이는 배. 따라서 앞으로 그동안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했던 정보통신 정책이라는 것은 테크놀로지의 일부로서 정보통신이 아니라 디지털 강국으로서의 정책이 아니라 경제의 패러다임을 산업경제 중심에서 이제는 지식, 혁신, 소프트파워 강국을 지향하는 정책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제가 여시제에서 지난 1년간 어드바이서리로 있으면서 몇 가지 자료를 봤더니 GDP의 절반 이상이 우리가 발로 딛고 있는 지구가 아닌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지구에서 발생하고 있다. 경제적 부가가치는 거의 80% 정도가 발로 딛고 있는 지구가 아닌 디지털 지구에서 일어난 것 같다. 혁신의 가장 역동적인 현장이 교육인 것 같더라. 따라서 이제는 디지털 지구의 헤게모니 싸움이 이제 시작됐다. 제가 8년 전에 모 일간지에다가 기고를 한 게 있습니다. 제목이 헌법 제3조였어요. 매경춘추에다가 헌법 제3조라는 제목으로 제가 기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8년쯤 됐을 겁니다. 헌법 제3조가 뭡니까? 영토조항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거기다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그리고 사이버 영토로 한다. 사이버자 하나만 집어넣어라. 8년 전에 제가 얘기했어요. 세계에서 ICT 강국이라고 떠들지만 말고 헌법학자들이요. 과학기술을 이해를 하고 세계에서 가장 먼저 헌법의 영토조항에다가 사이버 영토를 한번 넣어봐라. 그러면 국방은 뭐예요? 영토를 디펜스하는 거죠. 영토에 디펜스하는 국방은 당연히 사이버 국방에 들어가겠죠. 네, 이제는 소프트 파워로 움직이는 세상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사회 전체의 패러다임이 바뀔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아까 얘기했던 에스토니아의 일베스 대통령입니다. 재작년에 서울에 와서 저랑 모 일간지랑 같이 1시간 대담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안 게 일베스 대통령이 14살 때 미국에 살았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리고 92년에 소련에서 독립하니까 미국 생활 마치고 에스토니아로 돌아간 분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을 10년간 했습니다. 대통령 마치고 재작년에 우리나라 방문했어요. 이분이 14살 때 미국에서 여름방학 때 소프트웨어를 접하게 돼서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나라가 독립하고 돌아와서 이 나라를, 산에 나무밖에 없는 이 나라를 어떻게 살릴까 하다가 14살 때 추억이 남아서 아하, 소프트웨어로 이 나라를 살려보자 해서 세계 최고의 소프트웨어 강국을 만들었고 제가 KT에 있을 때 메가패스 한참 공급할 때 이 나라는 전 학교에다가 우리 막 시작할 때 전 학교에다가 초고속망을 다 이미 구축했더라고요. 저는 오래전부터 이 나라를 주시했어요. 근데 재작년에 일베스 대통령을 만났더니 내가 14살 때 그때 소프트웨어를 접하지 못했다면은 우리 에스토니아라는 나라가 이런 나라가 안 됐을지도 몰라.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14살 때 아버지가 사다 준 PC를 가지고 여기저기 만지다가 마이크로소프트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이 양반은 14살 때 미국에서 여름방학 때 소프트웨어를 접해서 한 나라를 소프트웨어 나라로 바꿔버렸죠. 이 나라 인구가 130만인데 2030년까지 1300으로 늘리겠대요. 10배로 늘리겠대요. 인구를.
어떻게 늘릴까? 전자시민증을 발부합니다. 전 세계인을 대상. 전자시민증을 간단한 양식을 통해서 한 20유로만 내면은 시민증이 나와요. 이 전자시민증은 이 레지던시 카드는 투표권만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주민등록증과 똑같아요. 이런 방법으로 인구를 1300만 늘리겠대요. 이런 나라가 소프트 파워가 강한 나라가 아니겠느냐. 여러분 네덜란드 잘 아시죠? 아까 농업 강국이라고 그랬죠? 근데 세상에 네덜란드가 AI 전 세계에서 가장 정책을 잘하고 있는 나라인 줄 몰랐어요. 우리나라 삼성그룹도 네덜란드에다가 모든 삼성그룹의 데이터는 우리나라에 2군데 그리고 해외에 1군데 카피가 돼 있는데 네덜란드 스키폴 공항 옆에 IDC 센터에다 해놨더라고요. 아주 소프트웨어가 강한 나라예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농업의 혁신을 이룰 수가 있었어요. 저는 농업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소프트웨어가 없이는 다른 산업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걸 보여준 이런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퇴직을 하면은 우리로 말하면 베이비 부머가 평생 나는 땜질만 한 사람이야. 배 용접만 한 사람이야. 나는 평생 이것만 한 사람이야. 그 사람들이 리타이어 하면은 그 익스피리언스가 소멸되면 안 되잖아요. 베이비 부머가 리타이어 하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소프트웨어를 공부할 수 있는 데이터 사이언스를 만들었어요. 암스테르담 세계 대학이 연합을 해서. 누구든지 거기에 들어가서 소프트웨어를 배워요. 그럼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익스피리언스가 소프트웨어가 접목이 되면서 어마어마한 AI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AI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지능을 가진 익스피리언스가 씨앗이 되어야 데이터 사이언스하고 접목이 돼서 이게 인공지능이 되는 거지, 익스피리언스가 없는 상태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만 100명 모았다. 인공지능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것들이 이 나라들이다. 저는 제조업을 살리는 비타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제조업이 힘들어하죠.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근데 이 제조업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정작 원하는 거는 아주 미량의 비타민이 필요해요. 우리가 비타민 A를 먹으면 침침하던 눈이 확 밝아지죠. 비타민 D를 먹으면 까칠까칠하던 피부가 금방 매끄럽게 됩니다. 기업이 필요한 거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아니에요. 아주 미량의 비타민. 그 비타민은 뭘로 만들까? ICT라는 원료가 기업이 필요로 하는 비타민의 원료가 된다. 이제 앞으로의 ICT의 정책은 과거에 인프라를 중심으로 담당하는 부분에서 다른 산업의 비타민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네이블러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순간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모든 산업 다 힘들어하고 있죠. 특히 조선업. 25년간 1등 했던 조선업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다른 산업들,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기회는 이때다 하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는 순간이다. 그래서 이때 ICT라는 테크놀로지를 융합을 해서 산업 비타민을 만들자. 지금 현재 비타민 S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에트리하고 5대 조선소 간에 3년 전에 MOU를 맺고 현재 비타민 S를 만들고 있어요. S가 뭐냐면 shipbuilding. 지금 30만 톤짜리 배를 인건비를 줄여서 20% 싸게 만들 수 없습니다. 대신에 30만 톤짜리 배를 조금 더 비싸더라도 300명이 운항할 것을 30명이 운항하게 만든다면 시장에서 받아들입니다. 300명이 운항할 것을 30명이 운항하게 하는 것 가능합니다. 비타민 S를 통해서. 저는 모든 산업이 비타민이라는 단어를 앞에다 붙여보면은 그 비타민에서 발휘해야 될 펑션이 뭘까?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휴전선 155마일을 우리 아버지 때도 20만 명이 지켰어요, 밤에. 우리 때도 밤에 20만 명이 지켰어요. 우리 아이들도 현재 20만 명이 지키고 있어요. 귀가 달린 CCTV가 있는데도 CCTV에 귀가 달려 있어요. 이 인공지능 귀를 트레이닝을 잘 시켰더니 방금 지나간 소리가 밤이든 안개가 꼈든
사람이 지나간 건지 노루가 지나간 건지 다람쥐가 지나간 건지 99%로 알려주는 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0만 명이 지키고 있어요. 어쩌면은 20만 명이 아니라 2만 명이면 충분할지도 모른다. 그 나머지 인력을 아까 제가 내셔널 디펜스에 사이버 개념을 집어넣어라. 사이버 국방이라는 개념으로 얼마든지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나의 상상이지만 155마일에 15,500개의 CCTV를 설치했다면 이게 검증이 되면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은 1,500마일입니다. 10배예요. 지금 미국 대통령이 가장 큰 골치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불법 이민자들이죠. 멕시코에서. 지금 5m 이상 되는 담을 쌓고 있어요. 바보처럼. 우리 휴전선에서 검증된 귀가 달린 CCTV 솔루션을 1,500마리도 설치하면 적어도 20조 이상의 프로젝트가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인더스트리가 앞으로 나가야 된다. 비타민 S만 있느냐? 방금 얘기한 비타민 D, Defense, 환경 문제, 농업 문제, Environment, Agriculture, 비타민 E, 비타민 A, 어마어마한 비타민이 ICT라는 엄브렐라 밑에서 재료를 삼아서 만들어진 순간에 와 있다. 지금 이런 부분에서 많은 연결이 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한 규제랄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 제가 데이터 대항해 시대라고 했는데 네트워크의 새로운 역할을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됩니다. 저는 네트워크 역사를 물론 아날로그, 디지털, 무선, 유선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겠지만은 5G 이전과 5G 이후로 한번 나눠볼 필요가 있겠다. 5G라는 그 펑션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임팩트가 큰 부분이기 때문에 5G 이전에는 수동적인 정보 수단이었죠. 네트워크는 뭐냐? 누가 데이터를 가져오면은 내가 피동적으로 움직여주는 게 네트워크다고 본다면 이제는 능동적인 정보 처리의 주체가 네트워크다. 정보 처리는 따로 이루어지고 네트워크는 운반하는 수단이 아니라 네트워크 자체가 정보 처리와 운반의 동시에 주체가 돼야 된다. 그동안의 네트워크는 하드웨어, 이제는 소프트웨어 자체가 네트워크다. 네트워크는 소프트웨어적으로 디파인 되는 거지 하드웨어적으로 디파인 되는 게 아니다. 지능을 전송하는 수단이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본다면은 이제 네트워크, 5G 네트워크 속성을 잘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정책 구사. 5G는 출발부터 단일 표준으로 시작됐죠. 따라서 신속한 보급, 글로벌 스탠다드가 잘 돼 있다는 어드밴티지. 그다음 유무선의 경계를 바야흐로 5G부터는 정말 유선이냐 무선이냐의 개념이 사라진다는 것. 그 다음에 아까 네트워크 오리엔티드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오리엔티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이걸 이용하게 되면 이제는 네트워크의 주체가 KT다, LG다 이런 개념보다는 나도 내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 My own network. 통신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나는 virtually my own network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컨셉으로 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5G가 가지고 있는 그 펑션이나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여기서 몇 가지 숙제가 있죠. 5G가 넘어야 될 허들. 아직도 밀리미터 파, 초고주파 영역은 아직도 활성도가 지금 아직 낮은 상태죠. 아울러서 단말기 수가 워낙 많아지기 때문에 안테나라는 관점에서도 앞으로 더 경쟁력이 있는 부분을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요약해 본다면 5G 정책은 네트워크의 소프트웨어화하는 부분하고 모바일 프론트 백홀, 그다음에 엣지 컴퓨팅 이런 부분들이 네트워크만 잘 돼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네트워크 안에서 움직이는 컴퓨팅 파워가 클라우드에 집중되어 있는 것보다는 이제는 엣지에다가 엄청나게 분산을 해줌으로 인해서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엣지에서 이렇게 처리해주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 트레이드 오프 관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돼야 되겠고요. 아울러서 이런 네 가지 영역의 ICT 인프라의 새로운 속성이 등장한다. 제2의 영토라는 개념에서 5G 이후에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아울러서 정책 방향 1번으로는 이제는 인프라스트럭처가
상당히 인디펜던시를 갖게 되는 부분이다. 과거에는 통신 3사의 인프라에 우리가 디펜던트한 그런 환경이었다고 본다면 5G는 이제 인디펜던시가 엄청나게 보장되는 통신 회사일수록 경쟁력을 더 갖게 되는 거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하드웨어적 관점의 인프라는 이제는 공공부문이 다시 관리를 해야 되는 순간 아니겠는가. 과거에는 정보통신 하나의 럭셔리한 부가적인 이런 펑션이었기 때문에 통신사업자들로 하여금 경쟁을 한번 해봐. 이런 개념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네트워크는 그런 럭셔리한 부가적인 게 아니라 absolutely 필요한 필수적인 경제, 디지털 경제의 이네이블러이기 때문에 공공성이라는 관점이 다시 더 강조가 되는 순간에 올 수도 있다. 좀 뚱땅지 같은 소리일지 모르지만은 워낙 이 인프라 자체의 중요성이 경제를 지배하는 정도의 중요성을 갖게 된다면은 다시금 공공성의 의미를 좀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기존 통신 오퍼레이터는 응용 서비스 등 하이엔드 쪽에다가 더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마 대통령 공약사항에 정보통신 요금이 올라간 나라가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일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국민들이 어텐션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경제가 그 부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의미는 다른 의미에서 생각한다면 상당히 공공적인 영역에서 다뤄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하고요. 밀리미터파의 속성에 따라서 과도한 투자비가 필요하죠. 지금 단위의 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 단위보다 10배, 20배, 100배 늘어나야 될지도 몰라요. 셀 구획이. 그걸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코스트가 들기 때문에 통신사업자들이 간다고는 했지만은 상당히 릴럭턴트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 기술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합리적인 접근으로서 저궤도 위성을 활용한 셀 컨트롤 이 부분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트워크 인프라는 그동안 수평적으로 계속 확장해 나가는 것을 당연시 여겼지만 이제는 버티컬리 네트워크 인프라가 올라가게 된다면 우리가 눈 높이를 2배를 높이면은 볼 수 있는 면적이 4배로 기하급수적으로 제곱으로 늘어납니다. 아울러서 주파수 차원이 공공성 외에 효율성 기반으로 주파수는 공공재야. 누구에게 평등하게 나가야 돼. 그거보다는 에피션시라는 관점에서 주파수 차원의 배정의 원칙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아까 말씀하신 저궤도 위성 사업자의 패권 경쟁. 지금 아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미 거의 한 8,000개 이상의 저궤도 위성이 지구 상공을 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띄운 것 아닙니다. 저궤도 위성이 CPE와 CPE 간에 연결하는 걸로 출발했지만은 이제는 기지국과 기지국 사이를 연결하는 수단으로 만약에 이게 업그레이드가 된다면은 그러면 앞으로 스페이스X 같은 회사가 전 세계 통신 사업자들이 그 회사의 버티컬 인프라스트럭처를 의존하지 않고서는 통신 사업을 하는데 에피션시가 무지하게 떨어진다 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위성 기술의 기초 기술이 정보통신의 인프라 기술을 상당히 대체하는 순간이 어느 순간 다가올지 모른다. 저는 앨런 머스크가 단순히 단말기와 단말기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그 많은 저궤도위성을 띄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통신 사업자들이 골치 앓고 있는 셀과 셀 간에 더군다나 밀리미터파가 되면 셀과 셀 간의 직진성이 없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네트워킹이 필요한데 위에서 한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원샷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 패권 경쟁에 우리가 어떤 일원으로 참여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울러서 네트워크와 스토리지 사업 간에는 서로 보완 관계가 있죠. 네트워크를 잘 만들면 스토리지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데 네트워크를 조금만 갖추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보면은 엣지에 스토리지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는 네트워크라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스토리지라는 보이지 않는 공간도 네트워크 플랜에 같이 포함돼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앞으로의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통신하면은 우리가 5G를 먼저 떠오르지만은 이 5G는
이 네 개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정보통신 강국이라 하면은 5G가 얼마나 잘 돼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스피드, 센서, 시큐리티, 스토리지 이 네 개 중에 단 한 개라도 문제가 있다면은 다음 그 정보통신 강국으로서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물론 5G 대단히 중요하죠. 스피드. 그러나 정보를 직접 만드는 소스는 어디냐? 센서입니다. 센서 테크놀로지가 5G라는 스피드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다. 근데 5G는 어찌 보면은 돈만 들이면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어요. 돈과의 트레이드 오프인데 이 센서는 테크놀로지의 트레이드 오프입니다. 센서는 어마어마한 재료 소자 기술이 섞여져야 되기 때문에 현재 물리화학적인 센서는 미국이나 이런 데가 앞서 있지만은 바이오 센서가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요소로 등장할 텐데 전 세계에서 바이오 센서를 정말 도미넌트하게 앞선 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의료 서비스가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최고 엘리트들의 의대 약대를 30년간 갔기 때문에 그 어드밴티지를 이용해서 센서, 바이오 센서 영역에다가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다음에 시큐리티, 정보의 신뢰 문제는 이를 향한 어마어마한 무한 경쟁이죠. 99.9가 나오면 99는 죽어야 돼요. 99.99가 나오면 99.9는 또 죽어야 돼요. 영원한 레이스가 시큐리티 영역에서 나오는데 이스라엘 같은 데는 정보통신 기술에서 가장 시큐리티 하나만 확실하게 잡자. 이런 개념으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지는 우리나라도 많이 잘하고 있죠. 스토리지 이슈에서 전력입니다. 스토리지는 그냥 저장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컴퓨터에서 전력을 소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전력과의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앞으로 ICT 산업은 스피드에만 올인하지 말고 이 네 가지 영역을 골고루 같이 잘하지 않으면은 도미넌트한 그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데이터 유통 중심의 정책을 좀 탈피해서 생성, 가공, 처리라는 디지털 경제의 틀에서 에코시스템을 준 ICT 정책 이런 개념이 좀 강조가 될 필요가 있겠구나. 또 5G는 속도 중심의 수동적 정책이 아니라 기존 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 파워 경쟁력의 이네이블러다. 이런 개념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따라서 AI나 소프트웨어, 교육, 이 같은 데이터 사이언스 역량 확대라는 후방 정책이 같이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발령난 그날, 그 당시 아직 장관이 청문회가 안 끝나서 안 됐죠. 그때 제가 미래창조과학부 가서 첫 실국장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남이 만든 게임에 중독돼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소프트웨어를 가르쳐서 게임을 만드는 데 중독된 아이로 바꿔버리자. 제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처음 실국장회에서 뱉은 제 일성입니다. 그 교육부에다가 초, 중고 소프트웨어 의무교육 하자. 교육부의 첫 반응이 뭔 줄 아세요? 너희들이 교육에 대해서 도대체 뭘 하니? 반대했어요. 그리고 2013년 제가 3월 달에 취임하면서 했는데 12월 3일 1년이 흘러버렸죠. 오바마가 미국 50개 주 초, 중고 소프트웨어 의무교육을 딱 발표했어요. 그 다음날 바로 교육부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밤 9시 뉴스에 KBS 나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출근했더니 교육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윤 차관님, 지난 3월 달에 얘기했던 소프트웨어 의무교육 다시 한번 시작해볼까요? 내가 얘기할 때는 너네들이 도대체 교육에 대해서 뭘 하니? 강남 사교육 안 돼. 오바마가 발표하고 나니까 득달같이 전화가 올라왔어요. 남이 하니까 따라가기는 하는데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어찌어찌해서 2018년에 중고등학교 소프트웨어 의무교육 했죠. 작년에 초등학교 포함 이제 초, 중고등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교육 시수가 이스라엘의 소프트웨어 교육 시수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 신용은 냈어요. 신용은 냈어요. 그러나 안에 들여다보면은 알맹이는 쏙 빠져 있어요. 코딩 교육 시키니까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 끝이야. 코딩 교육만이 소프트웨어 교육입니까? 코딩은 좋은 상상력을 혁신으로 만드는 이네이블러예요.
좋은 상상력이 더 중요해요. 코딩보다. 내가 교육부라면은 국어, 수학, 미술, 역사 모든 영역을 상상력을 자극하는 국어, 상상력을 더 자극하는 역사, 상상력을 더 자극하는 미술, 이미지네이션이라는 씨앗을 코딩을 통해서 혁신을 만드는 이네이블러가 코딩이지 정작 중요한 씨앗은 상상력이에요. 교육부는 소프트웨어 의무교육 하자고 그러니까 그냥 코딩 교육 끝! That's it! 이것이 소프트 파워가 강한 나라가 취할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보통신 산업은 우리나라를 그동안 리드해온 정보통신 산업이 가야 될 길은 그 후방 영역도 같이 우군이 돼서 코디네이션이 잘 되지 않는다면은 이런 정책도 속도가 현저하게 낮아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과거의 항해시대, 대항해 시대는 하드파워가 패권자의 가름 길잡이였다면 이제는 좀 모호한 얘기 같지만은 소프트파워라는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있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